네, 2단원 설득과 문제 해결의 세 번째 소단원 기초과학의 진정한 가치라는 논설문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논설문이라는 건 독자를 뭐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설득시키기 위한 글이에요. 설득을 시키려면 일단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뚜렷해야 되겠죠. 그냥 막 주장을 하면 설득이 되지 않아. 그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설문을 읽을 때는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어떠한 근거를 내비치고 있는가, 근데 과연 이 근거가 타당성이 있느냐, 정말 이 근거가 신뢰성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따져서 정말 설득력 있는 글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논설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주장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논설문은 당연히 글의 짜임이 어떻게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지요. 늘 배웠던 것처럼 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 어떤 주장을 할 거야. 그리고 본론에서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것이고요. 결론은 자기의 주장을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과학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고요. 과학적 글만 읽으면 머리가 좀 돕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봤고요. 선생님도 몇 번을 읽어봐야지 아는데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 번 읽으면 딱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많이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4년은 전자공학의 해였다. 2004년이 전자공학의 해였던 이유는 내가 먼저 전자공학의 해였다 말해놓고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제2의 이극 진공관이라는 걸 발명해서 전자공학이라는 것을 연한 게 1904년이고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은 전자공학의 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과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극 진공관을 발명을 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를 설명할 건데 보세요. 플레밍의 이극 진공관은 초기에는 크게 쓸모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즉 1904년에는 그냥 개발하고 발명했어. 그냥 발명했구나 이 정도였다는 거야. 그런데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곧 정류 중폭 발진이 가능한 삼극 진공관으로 진화했고 이 삼극 진공관 다시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어졌다는 거죠. 다시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전기 전자 컴퓨터 혁명을 가져왔고 이 전기 전자 컴퓨터 혁명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은 플레밍이 이극 진공관을 발명한 100주년이어서 전자공학이 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극 진공관이 삼극 진공관, 그다음 반도체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컴퓨터 혁명, 그러니까 전자공학의 해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부분의 얘기고요. 첫 번째 문단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 얘기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플레밍 이극 진공관의 발명은 1904년에 했던 그 이극 진공관 발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알려주는 점이 많다. 1980년대에 널리 보급된 전구는 그 내부가 검게 탄화되어 효율이 떨어졌다. 에디슨 효과라고 불린 이 현상 때문에 에디슨은 골머리를 앓았고, 즉 전구를 개발한 건 에디슨이었어요. 근데 에디슨이 했던 그 뭐라고 하는 지금 전구가 내부가 검게 탄화되어 버려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지. 에디슨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그 당시 에디슨사의 과학 고문이었던 플레밍은 이 문제의 원인 규명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에 착수했고 전구 내부에 또 다른 전극을 삽입하고 실험을 하던 중에 플레밍은 이 전극과 전구의 필라멘트 사이에 전류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지만 당시에 아무런 실용적 가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플레밍은 이 원리를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 수신기에 응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는 곧바로 이극 진공관 발명으로 이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는 그 옆에 있는 날개의 질문처럼 플레밍의 이극 진공관 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극을 발명했을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전자과학
공학, 전자공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 의미 없었던 이 이극 진공관의 발명, 이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본론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과학이 왜 중요한가? 네, 기초과학이 왜 중요한가라고 질문으로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기초과학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있어요. 플레밍의 사례가 보여주는 답은 기초과학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낳고 기술의 발전이 경제의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고양,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5번 답안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야. 기초과학이 발전이 되면 기술이 발전이 되고 기술 발전이 되면 경제 동력이 되고 경제 동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야. 이건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경제 논리만으로 과학을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즉 기초과학을 무슨 논리로만 경제 논리로만 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과학 연구가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불확실성마저 존재한다. 그렇지. 어떤 과학적 연구가 아까 봐 플레밍의 이극 진공관이 1904년에 개발되어서 이렇게 이제 3극으로 지나고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지나고 전기전자 컴퓨터 혁명을 가지고까지는 거의 뭐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또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거지. 이게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연구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는 거지. 플레밍의 기초 연구는 188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극 진공관은 1904년에 처음에 그 플레밍의 기초 연구는 플레밍 이극 진공관은 1904년이었고 그 전에 기초 연구는 89년에 이루어졌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했다는 거지. 또 여기에는 플레밍이 에디슨 회사의 자문과 마르코니 회사의 자문을 했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높은 회사, 대단한 회사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는 지금의 기초과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양자 컴퓨터 연구도 모두 문제가 술술 풀리면 몇 년이면 응용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영영 상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은 기술을 낳는다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정부와 기업은 당장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과학은 선뜻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응용에 대한 로드맵과 심지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까지 적어내라고 요구한다는 거지. 이러면 과학자들이 기술에 집중할 수 없는 거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어떠한 이 응용이 어떻게 응용이 될까라는 로드맵, 길잡이까지 만들어 일자리 창출까지 생각해. 이러면 그 기술에 정확한 연구가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지.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과학 연구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빠진다면, 경제 논리로만 과학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어떻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점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점은 과학자들에게 응용에 대한 로드맵과 심지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까지 요구를 하게 되니까 뭐를 할 수 없다. 진정한 과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경제 논리만 과학 보는 것은 함정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분이 넘어가서요. 잠깐 끊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